여러분들에게는 그 공지는 총체적 이익이 출구는 그랬는데 굉장히 여러분들은 이러한 내용을 얼마 전에도 했고 그랬기 때문에 그동안 쭉 해왔던 거기 때문에 낯설지는 않을 겁니다. 주제가 낯설지는 않을 텐데 오늘 왜 했느냐? 임계점에 도달한 것 같아가지고요. 도달한 것 같아가지고 추가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자료가 이제 좀 나온 게 있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편성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추가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2월 달이 이제 다음 주 한 주가 더 남았는데요. 3월 달부터 또 대학도 개강을 합니다. 개강도 하는 것도 있고. 그럼 모든 분들이 지금 힘든 시절을 살고 있지만은 최백은 TV도 운영하는 데 속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언제까지 계속 해야 되는가? 제가 사실 여러분들에게 전달할 내용은 대충 다 전달도 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제가 소위 말해서 저도 최백은 TV에서도 그 소위 말해서 좀 비유하자면 퇴직을 하는 시점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제작진들한테 힘든 상황을 계속해서 제가 이전시킬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제 그런 걸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여러분들께서 그러니까 사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 방송을 쭉 보신 분들은 경제를 보는 눈이 조금 눈이 띄었음을 여러분들이 좀 느끼실 거예요. 느끼실 거고 그런 점에서 좀 이제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목표했던 바는 어느 정도 달성을 했다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요. 그래서 또 제가 안 하면 또 다른 분들이 또 할 테니까는 그렇게 좀 이제 생각을 긍정적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우리 사회 제가 이제 그 커뮤니티 최백은 TV 커뮤니티에다가 올린 글에 있는 표현이지만은 지금 제가 화면에 지금 몇 가지 이제 그러니까 주요한 이슈들을 적은 거를 한번 읽어볼게요. 일자리가 굉장히 고령화되고 있죠. 대부분의 일자리가 60세 이상에서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대부분의 일자리가요. 이게 이제 고착화되고 있습니다. 고착화되고 있죠. 윤석열 정부에서 그러니까 지금 역대 최고의 고용률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그 실상을 보게 되면 60세 이상의 그러니까 일자리가 다 그걸 대부분을 채우고 있죠. 채우고 있는데 한 90%에서 많을 때는 한 140%까지도 그러니까는 취업자 증가분이 구성을 하고 있죠. 일자리 고령화, 고착화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청년층 일자리는 절대적으로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죠. 절대적으로요. 절대 규모에 있어서.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령층 일자리도 필요하죠. 필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소위 말해서 경제 생태계라는 것은 계속 순환을 해야 되고 새로운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해서 우리가 좀 비유하자면 젊은 피도 계속해서 수혈이 돼야 되지고 그래야지만이 경제 생태계도 건강해지잖아요. 청년층 일자리 생태계는 죽어가고 있다 이렇게 제가 표현을 했어요. 이 내용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얘기들이에요. 다 이거 알고 있는 얘기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통계를 통해서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산업이 지금 사실상 붕괴돼 가고 있다. 우리나라 주력 산업이 붕괴돼 가고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 하는 부분을 이게 이제 사실 맞물려 있는 거죠. 산업이라는 건 나을 산자에다가 일업자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그러니까 우리가 소득과 일자리를 만드는 게 산업입니다. 사람들의 일자리와 소득을 만드는 게 산업이잖아요. 산업인데 청년층 일자리 생태계가 죽어가고 있으면 당연히 그러니까는 그 새로운 산업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 같은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동산 모래성이 붕괴돼 가고 있다. 붕괴가 시작됐다 하는 거. 그 다음에 저출산 고령화 잘 알고 있는 얘기죠. 너무 잘 알고 있는 세계 최고의 그러니까 우리가 최저의 저출산율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고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를 보여주고 있죠. 이거하고 그러니까는 일자리하고도 맞물려 있는 거죠. 그리고 경제가 이렇게 붕괴가 되게 되면은 붕괴되는 것은 사회 붕괴하고 동시에 진행되어진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경제가 붕괴됐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정치가 자기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얘기죠. 민주주의가 그러니까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죠. 그게 이제 대표적인 상징적인 것이 정치 검찰과 모피와 이 부분들이죠.
공적 권한을 사유화한 집단들이 의해서 민주주의가 완전히 붕괴된 이런 상황에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은 우리 사회 속에서 지금 현재 교육을 보게 되면은 굉장히 이게 제가 이제 대학 선생으로서 굉장히 그 아픈 부분인데요. 혼자서 여러 가지 진짜 애를 써봤습니다. 2000년 전후에 민들레 학교라는 대안학교도 만들어가지고 교장 선생까지도 해보고 대학 속에서 대학 속의 대학이라는 거니까 실험대학 운동도 해봤고 왜 그러냐면은 현재 제도권 교육을 보게 되면은 저는 그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옛날에 엘빈 토플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교육이 그러니까 현실을 못 쫓아가고 있다. 교육은 원래 그러니까 현실보다 앞서 갔었거든요. 앞서 갔었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그러니까 못 쫓아가고 있는 뒤에 처져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요즘 대학은 학생들조차도 보게 되면요. 하나의 스펙 쌓는 스펙의 하나로 생각을 하고 대학에 오는 것 같아요. 그 대학이 그러니까 사실상 시대에 적응을 못하고 있다. 요즘은 대학이 뭐 때문에 이렇게 굉장히 시끄러운 게 있는데요. 무전공자, 그러니까 자유전공자를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자유전공자 비중을 늘려라 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각 학과들에서 그러니까 그 자기들이 그러니까 확보하고 있는 인원수가 있을 게 아닙니까? 학생들이요. 이게 이제 그러니까는 침해당하고 있다 보니까는 이걸 둘러싼 갈등이 굉장히 지금 대학가에서 지금 그러니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걸 떠나서 본질적으로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이 대학 교육 제도도요 다 애국과 베끼는 식입니다. 그 소위 말해서 교육에 만약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은 그 문제를 우리 현실 속에서 우리의 눈으로 그러니까는 파악을 하는 게 아니라 예국의 제도를 갖다가 베껴가지고 또 도입을 끼워 맞추기 식으로 해요.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모든 게 다 그래요.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 사회하고 예국 사회하고 차이를 고려를 하지 않고 그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제도를 갖다가 끼워 맞추면은 미국 대학이 될 줄 알아요. 어찌됐든 간에 미국도 사실은 그러니까는 정도 차이가 있을 뿐이지 시대 부적응자를 만드는 건 마찬가지거든요. 미국 교육도요. 저는 우리 아이들한테 굉장히 미안한 게 지금 현재의 교육은 뭐 오래된 거죠. 제가 2000년 전후에 민들레 학교라는 걸 만든 이유도 기성세대가 의도하지 않았지만은 뭐 의도하면서 그럴 일을 할 일은 없으니까요. 자기들이 모른다는 얘기죠. 기성세대가 의도하지 않았지만은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생각한다. 아이들이 사회 부적응자로 우리가 계속해서 만들어가지고 내보내고 있으니까요. 아이들은 그러니까 2100년까지 그러니까 최소한 살아갈 텐데 사실 1980년대 90년대 이 사고방식을 가지고 20세기 사고방식을 가지고 아이들을 교육을 하고 있으니까요. 이 위에 쭉 소개한 내용들이요 모두가 하나의 문제입니다. 이게 따로 별개의 문제가 아니에요. 별개의 문제가 아닙니다. 별개의 문제가 아니에요. 교육이 이렇게 사회 부적응자, 시대 부적응자를 만들다 보니까는 청년층 일자리 생태계가 죽어가는 것도 여기도 이유가 있어요. 산업계가 미래가 보이지 않는 이유도 여기 있고. 소위 말해서 땀 흘려 일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다 보니까는 전 국민이 그러니까 부동산 재테크에 그러니까는 올인을 하고, 예? 그리고 일자리가 안정적으로 그러니까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는 젊은 친구들이 결혼을 안 하지요.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들이 많죠. 그렇죠? 그 속에서 뭐냐면 기득권층들은 자기의 배불리기에만 다 급급하고 있고요. 그게 이제 민주주의 붕괴, 사회 붕괴를 하고 이게 다 같은 문제입니다. 이게 같은 문제예요. 그렇다면은 이런 문제들을 하나로 꿰뚫고 있는 부분을 찾아내 가지고 그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해체시켜 버려야 돼요. 해체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거를 그러니까 하나하나 별개로 접근하다 보면은 해결 못 합니다. 그리고 제대로 본질을 짚어내지도 못하고요. 에너지만 쓰다가 결국은 가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본론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이제 다스베에 대해서 소개했던 건데, 최근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제와 사회 상황을 한마디로 간다면 민곤국빈이다. 다산 정약용 선생이 조선 말에 이제 그러니까 상황을 표현한 거죠. 당시에 뭐 다산 정약용 선생뿐만 아니라 많은 그러니까는 그 개혁가들이, 개혁사상가들이 같은 이제 그러니까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었죠. 민곤이라는 것은 백성의 삶이 위태롭다 이겁니다. 백성의 삶이 위태로워요. 그리고 나라는 그러니까 이게 나라가 그 이 곳간이 비어가고 있다 보니까 나라가 나라 역할을 제대로 못 하고 있는 거죠. 그것과 관련되어지는 몇 가지 그러니까 지표를 쭉 이제 제가 소개를 했죠. 윤석열 정부 들어와가지고 갑자기 성장률이 뚝 떨어진 거. 뚝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시작하기 전에 한 10년 동안은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에서는 한 10년 동안은 OECD 전체 평균 성장률에 그러니까는 1.4배 정도. 그러니까 40% 정도 더 그러니까 성장을 했었어. 성장률이 높았었어요. 근데 갑자기 0.8배로 뚝 떨어져. 네? 뚝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가계의 그러니까 우리가 가계가 쓸 수 있는 소득이 있죠. 이게 처음으로 감소했어요. 외환위기 때를 제외하고는 처음 감소했어요. 대한민국 현대사 속에서 처음인 일입니다. 전쟁 때라든가 전쟁 때 통계는 사실 없기 때문에 얘기할 수 없고 전쟁 이후에 그러니까 통계를 보게 되면은 외환위기 때를 제외하고 처음 감소했어요. 처음 일어나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소위 말해서 괜찮은 일자리라고 하는 대기업 상용직 실질임금도 2018년 수준 밑으로 하락했어요. 이제 지난 주말에 이제 그러니까 국세청 소득 자료가 나왔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제가 이거를 보니까 대충 이해가 가더라고요. 자, 이렇게 가계의 소득이 이렇게 후퇴하다 보니까는 소비가 이제 그러니까 급감을 하죠. 가계가 지금 먹고 마시고 입고 신고 하는 이런 소비 지출을 2011년 수준으로 줄였습니다. 2011년이면 지금부터 13년 전이잖아요.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도대체가요? 이거 뭐 줄이고 싶어서 줄인 게 아니죠. 돈이 나갈 건 많고 그러다 보니까는 압박을 받다 보니까는 먹고 마시고 입고 신는 신발들 이런 소비 지출에 이걸 줄이는 거죠. 이걸 줄이는 거예요. 그 얼마나 그러니까는 가게가 지금 압박을 받고 있는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통계입니다. 통계예요. 2011년 3분기에도 38조 1천억 원 정도 했었어요. 그때 수준으로 돌아왔어요. 제조업 생산도 외환위기 때를 제외하고 역대 최대로 감소했습니다. 지난해. 무역수지가 21개월 1월달까지 무역수지가 508억 달러인데 적자액이 우리나라 무역수지가 무역 적자를 기록한 게요. 박정희 때부터 해서 김영삼 정부 때까지. 그러니까 박정희 때부터 다시 통계가 이제 제대로 집계가 되기 시작하거든요. 예?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이 네 정부 1961년부터 그러니까 1997년까지니까는 몇 년이니까 37년간 무역 적자액이 219억 달러 있었어요. 37년간 무역 적자액이. 근데 지난 21개월 동안 508억 달러예요. 도대체 왜 갑자기 이렇게 김대중 정부 때부터 지난 한 3, 4년 동안은 계속 무역 흑자였었다고요. 민주당 정부든 아니면은 그러니까는 보수 정부든 간에 다 무역 흑자를 계속 하다가 갑자기 왜 이렇게 무역 적자로 대규모 무역 적자로 전환됐냐 이거예요. 예? 갑자기.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외환 보유액도 335억 달러 이상이나 감소했어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이게 역대 정부 중에서 사실상 유일하게 감소한 거예요. 전두환 때 0.3억 달러, 3천만 달러가 감소하고 나머지는 다 조금씩 이상해도 다 증가했었어요. 근데 335억 달러 이상이나 지난 한 20개월 동안에 21개월 동안에 감소를 했다는 것이 이게 사실 여러분들 믿겨지지가 않잖아요. 예? 외환보유액은 계속 늘려야 되거든요. 경제 규모에 따라서요. 이것도 GDP 대비로 봐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국세 수입이 역대 최대로 감소했습니다. 과거에 외환위기 때라든가 금융위기 때라든가 코로나 팬데믹 때도 10조 원이 넘은 적이 없었어요. 국세 감소가. 근데 어떻게 52조 원이나 감소를 해요? 예? 그러니까 이건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 이렇게 억지로 만들고 싶어도 만들기 힘든 겁니다. 예? 정부 지출은 그러니까 근데 더 많이 줄였어요. 69조 원 이상이나 줄였어요. 정부 지출을. 그러니까 R&D 가지고 키스트인가요? 거기 가서 학생들한테 그런 항의를 받고 그 항의하는 소리를 그러니까 듣기 싫다고 그러니까는 완전히 이게 조폭 정권이지. 이게 뭡니까 이게요? 그 소리 정도를 듣기 싫어. 그러면서 또 여전히 뭐냐면은 자기가 그러니까는 과학을 진흥시킨 대통령으로 남고 싶어가지고 투자를 많이 하겠다 그러잖아요. 투자할 거면 지금 투자를 안 해요? 지금 R&D 지출, R&D 예산을 추경 편성해가지고 그렇게 의지가 있다면 추경 편성해가지고 편성하면 돼요. 근데 다 선거용이죠. 선거용이요. 지금 정부가 지금 할 수 있는 걸 안 하고, 예? 선거 때 임박하니까 막 그냥 부도수표 날리고 다니고 앉아 있잖아요. 예? 이렇게나 뻔뻔스러운 정부들. 그러니까 윤석열이라는 개인을 보게 되면요. 이분은 제가 볼 때, 제가 유추해 볼 때, 어렸을 때 모르니까 아버지한테 모르니까 맞고 자랐다고 뭐 이러잖아요. 맞고 자란 아이들이 되게 보게 되면요. 일반화 시킬 수는 없지만은 이 거짓말을 하는 버릇들이 있습니다. 예? 이제 무섭고 그러니까는 거기서 일단 모면하기 위해 가지고 예? 거짓말 하는데 굉장히 익숙해져요. 그렇죠? 당당하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일단 그러니까 뭐 자기들이 그러니까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일단 그러니까 거짓말도 서슴지 않고 해요. 그러고 나서는 그러니까 그다음에 그냥 쌩 까는 거죠. 막말로 얘기하면요. 전 이런 정부는 이거 어디 진짜 이거 저기 아프리카 독재국가에서나 이런 일이 가능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는 상상을 참 초월할 정도로 저거죠.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지난주에 보게 되면은 일본에 처음으로 역전당했다 성장률이 이런 이제 기사가 나왔잖아요. 기자들이 기사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자, 지난해 성장률이 일본에 이제 그러니까는 그 속보치가 나와가지고 지난해 일본이 1.9%를 달성했습니다. 지난해요. 1.9% 달성했어요. 우리나라가 1.36%, 1.3% 되죠. 반올림해서 1.4%. 그러니까 역전당한 거 맞죠. 그런데 이게 2023년 초업이 아니에요. 2022년 2분기부터.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2022년 5월 10일 날 출범했잖아요. 그러니까 2분기가 성장률은 분기별로 우리가 집계하니까는 우리는 월별로 안 나오니까는 월별로 하는 나라가 영국 정도 있는데 큰 나라 중에서는 대부분이 다 분기별 혹은 연간으로 집계를 하니까요. 2분기가 4월 달부터 6월 달이니까는 2분기까지 이제 포함을 해가지고 2분기 빼면 더 불리해져요. 2분기부터 2022년 4분기까지 3분기 동안 누적 성장률을 보게 되면요. 0.7%였었어요. 0.7%. 근데 일본이 그 당시에 1.3%였었습니다. 1.3%예요. 근데 그 전까지는 항상 한국이 앞섰었어요. 한국이 앞섰었어. 22년 연간 성장률은 우리가 앞서지만은 2분기부터 윤석열 정부 출범한 2분기부터 그러니까는 4분기까지는 일본한테 뒤처졌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처음으로 그러니까 뒤처진 게 아니에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부터 뒤처진 겁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부터 뒤처진 거예요. 정확하게. 아니,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고요, 도대체가. 예? 정권 하나 바뀌었는데 갑자기 그러니까 경제가 여기에 대한 책임감이 없어요. 책임감이 없어. 도대체가. 그러니까 부끄러움이 없어요. 이 정권은. 뭐 어쩔래? 뭐 이런 식이야 그냥. 에? 자, 이거 한번 봐보세요. 그러면서 뭐냐면은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이 그러니까 주요 국가 중에서 가장 그러니까 높을 거라고 예상된다 그러잖아요. 자, 지난해 성장률이 대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한미를 한번 IMF에서 그러니까는 작년도 성장률을 전망치하고 실제치하고 한번 봐보세요. 한국은 작년에 성장을 2.0% 성장할 거라고 예상을 했어요.
IMF에서요. 근데 1.4%로 나왔죠. 근데 미국은 1.6%뿐이 못할 거라고 했는데 2.5%가 나왔어요. 일본도 1.7%뿐이 성장 못할 거 했는데 1.9%가 나온 거죠. 다른 나라들은 IMF가 전망한 것보다 더 높게 나왔어요. 근데 한국만 전망치에 그러니까 한 3분의 2 정도뿐이 안 나온 거예요. 예? 즉 IMF에서 전망하는 건 뭘 가지고 전망하냐면요. 되게 잠재 성장률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대한민국 경제라면 한 2%는 나온다 해가지고 했는데 실제는 그러니까 3분의 2뿐이 안 나온 거예요. 이거는 경제 운용을 잘못했다는 거죠. 정부가. 경제가 운영을 잘못한 거죠. 그런데 이런 전망치를 가지고 그러니까 지난해 그러니까 경제 성장률이 낮았다 보니까 기저효과를 포함해 가지고 올해는 그러니까는 주요 국정이 가장 높을 거다. 전망치로는 작년에도 그랬었어요. 작년에도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이나 일본보다 높을 거라고 전망이 했었어요. 전망을 하는 거하고 실제 운영을 해가지고 그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하고는 별개 문제거든요. 이건 정부의 무능을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정부의 무능을 보여주는 수치예요. 예? 그렇지 않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 그냥 무조건 그냥 문제양 하면서 떠드시는 분들, 객관적인 수치를 가지고, 그 다음에 어디서 주로 보수 극우 유튜버들이 가는지, 어디서 그러니까는 지금도 여전히 뭐냐면 정부 부채 문제양 때 그러니까는 무슨 뭐 400조, 1100조 막 이런 얘기들을 막 게시판 글다가 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댓글을, 지난번에는 어떤 댓글에다가 뭘 달았냐면요. 당신이 주장하는 그 수치에 대해서 500조가 증가했다. 1100조까지, 600조에서 1100조까지 500조가 증가했다. 이렇게 하면서길래 제가 그 수치에 대해서 500이라는 수치하고 1100이라는 수치에 대해서 근거를 제시하면은 내가 10만 원 드리겠다. 그 대신 당신이 근거를 제시한 게 틀리면은 나한테 한 5만 원만 좀 줬으면 좋겠다. 이런 댓글을 제가 남겼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좀 먹었으면요. 경제를 모르더라도 자기가 책임질 수 있는 좀 얘기를 하세요. 예? 남이 얘기한다고 극우 유튜버들이 그냥 막 떠들어야 된다고 그걸 가지고 그대로 그냥 옮기고 있으면 그거 창피하지 않습니까? 젊은 그 자녀들 보기에 창피하지 않냐고요. 본인이 책임질 수 없는 그러니까 얘기를 떠들고 다니시는 분들이 많어. 나이 드신 분들 보게 되면은 그 인생 헛산 거예요. 미안한 말이지만은 부끄러운 줄 아셔야 돼. 제가 근거를 제시하면 근거는 제시도 못하면서 그러니까 어디서 그냥 무슨 들은 얘기 가지고 예? 제 방송 들으면은 제가 그 틀렸다는 얘기 여러 번 제가 근거를 보여드렸잖아요. 차근차근히 과거에. 참 보면 언제까지 이런 씨름을 해야 되는지 참. 이게 이제 그러니까는 한번 봐보세요. 국세가 여러분들 대개가 증가합니다. 국세는 세금은요. 왜? 경제가 성장을 하기 때문에. 예? 경제가 성장을 하기 때문에요. 역대에서 그러니까 가장 많이 국세 수입이 감소한 게 팬데믹 때 7.9조 원이었었어요. 근데 어떻게 작년에 52조 원이나 감소하냐고. 예? 외환위기 때도 2조 2천억 분이 감소 안 했었어요. 국세 수입이. 참 진짜.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요 도대체가? 예?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고요.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도 그 다음에 해명이나 사과도 없어. 문제는요. 이런 경제 관료들이 이렇게 뻔뻔스러울 수가 있어요? 나라의 녹봉을 먹는 공무원들이? 국세 수입을 전무후무한 52조 원을 줄여놓고서는 거기에 대해서 해명 한마디 없어. 해명 한마디 없어. 이게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월급을 받아먹는 공무원들의 자세입니까? 예? 참 진짜 뻔뻔스러워요. 그러니까 핑계라도 좀 만들어가지고 좀 설명을 해야 될 게 아니야. 예? 이거 가벼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정부의 수입이니까는
내 돈 아니니까, 내 주머니 돈이 아니니까 여러분들 관심 없는데, 이거 이만큼 줄어들다 보니까는 지출을 60몇 조 줄인 거 아닙니까? 그 지출을 줄이게 되면은 정부가 해야 될 역할을 안 한 거잖아요. 그만큼을요. 그래서 고스란히 국민한테 민생에 피해가 가는 거예요. 예? 우리나라 국민들도 너무 무관심하고 너무 우리가 무감각해졌어. 당장 내 주머니에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거면 피해를 안 미치면은 그냥 관심들이 없으셔. 관심들이 없으셔요. 아니, 그럼 봐보세요. 지난 30년치만 제가 정리했잖아. 그 이전은 얘기 꺼낼 필요도 없어요. 팬데믹 때도 7조 9천억 분이 안 줄어들었어요. 2020년이요. 근데 어떻게 52조 원이 줄어드냐고.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겠어요, 도대체가? 그 지출을 그러니까 거의 70조 원 가깝게 줄인 거고요. 70조 원도 줄인 것도 이것도 역대 전무후무한 거야. 되게 지출은 느리지요. 지출은 되게 일반적으로 느리잖아요, 더요. 개인 가정, 개인의 가계 재정에 있어서도 전년도보다는 되게 지출을 늘릴 수밖에 없잖아요. 물가도 오르고 그러니까요. 근데 어떻게 70조 원 가깝게 줄일 수가 있냐고요.